제가 그걸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이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서 이걸 어레이에다 넣는 거. 얘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이번 주. 지난주에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볼이라는 클래스를 전 참 좋아하네요.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볼이라고 하는데 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그 볼로부터 오브젝트를 10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걔를 어레이에다 넣어볼게요. 어레이에다 넣은 다음에 플레이어가 그 볼 근처에 가면은 없어지게. 지금 해보죠. 지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Y 사이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추가로 컬러 변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볼의 위치, 볼을 이제 처음에 초기화할 때에 이런 식으로 그 생성자를 구현을 해야 되죠. 생성자를 구현을 할 때 이번에는 생성자에다가 매개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언더바 x, 언더바 y, 언더바 사이즈. 언더바는 왜 넣으시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언더바를 쓰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쓰셔도 돼요. 아니면 달러를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게 지금 바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볼이라는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하면 외부에서 이 볼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플롯 인풋을 3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달받은 첫 번째 인자를 x에다 초기화를 하고 두 번째 인자를 y에다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인자를 사이즈에다가 초기화를 하는 거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변수, 클래스 변수에다가 언더바만 붙이면 어떤 매개 변수가 어디에 들어갈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새로운 이름 되게 귀찮아서 그래요. 어차피 외부에서 받은 첫 번째 인자는 x에다 넣을 거니까 언더바만 써주면은 x랑 언더바 x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얘랑 이 매개 변수랑 이 클래스 변수랑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컴파일 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외부에서 매개 변수를 받을 때 앞에다가 이런 글자를 엑스트라로 붙여주는 거를 많이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볼이라는 생성자로 호출을 할 때 100, 200, 그다음에 50 하면은 B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때 이 오브젝트의 초기 XY 사이즈 값은 100, 200, 5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생성자에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가 없었죠. 얘가 없어가지고 생성자 호출할 때 그냥 이렇게 호출했잖아요. 인풋 없이. 근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써주게 되면 매개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그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할 때 여기에다 인풋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함수가 처음에 들어오는 무조건 필요하겠죠. 일립스로 x, y에다가 사이즈로 그리는데 컬러는 C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일단은 볼은 여기까지만 구현을 할게요. 나중에 함수가 더 필요하거나 변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클래스로 돌아와서 볼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볼 클래스를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void setup draw가 필요하겠죠. 지난 시간에 이거 알려드렸죠. 클래스를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된다고. 새로운 탭에다가 넣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스케치에서 하나의 코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탭에다가 클래스를 넣게 되면 나중에 그
코드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셋업 드로우, 그다음에 사이즈는 500, 500으로 해놓고요. 그러면 500, 500으로 캔버스가 하나 생겼고, 이 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볼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만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오브젝트 하나만 만들 때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볼을 어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Array라는 볼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는 요소의 개수가 10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bArray의 첫 번째 인자에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드로우를 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드로우라는 함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널 포인터 익셉션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널 포인터가 뭐냐면, 지금 네가 접근하려고 있는 메모리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얘가 언제 보이냐면, 지금 보시면 bArray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오브젝트를 10개를 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 요소가 10개니까. 지금 보시면 요소는 10개인데, 배열이 요소는 10개인데 그 각각의 요소에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각각의 요소가 그냥 비어있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드로우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볼 오브젝트 안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각각의 요소에는 오브젝트가 없다라는 거는 드로우도 없다라는 소리인 거죠. 드로우 함수도 없다라는 소리인 거죠.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메모리상에 요소가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요소는 추가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볼 오브젝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해서 첫 번째 요소는 bArray 0이겠죠?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드로우 함수에 접근을 하려고 해도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널 포인터 익셉션을 띄워주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로. 이 첫 번째 요소에 드로우 함수 접근을 하려면 먼저 그 드로우 함수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bArray 첫 번째 요소에다가 볼 생성자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 생성자. 근데 클래스 생성자만 지금 호출하면 에러가 뜨는 게, 클래스 생성자 호출할 때 인자를 3개를 입력을 해야 되죠. 인풋을. 걔를 입력을 해볼게요. XY 사이즈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250, 250, 2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소에는 이제 볼 오브젝트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나머지 오브젝트 9개, 첫 번째 요소에는 오브젝트 하나가 추가된 거고, 나머지 요소에는 오브젝트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드로우에서 bArray의 첫 번째 요소에 드로우를 호출을 하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추가를 했기 때문에 방금 오브젝트를. 근데 또 bArray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드로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호출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되시겠죠? 방금 전에 설명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요. 이번에는 200, 200에 사이즈를 10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0이고 얘가 1이겠죠. 그래서 bArray 0부터 9까지 생성자를 계속 다 호출을 해줘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반복문인 거죠. 그렇죠? 얘를 int는 i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늘리면서
b 어레이에다가 b 어레이 i에다가 볼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오브젝트를 각각 하나씩 다 일일이 넣어주는 거예요. for loop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랜덤한 숫자를 넣을게요. 0부터 500까지. 처음 x좌표는 0부터 500 사이에 랜덤 숫자가 들어가겠죠? 네. 랜덤 0, 500. 그다음에 사이즈에도 마지막 사이즈에도 랜덤 얘는 이제 10이랑 5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어줄게요. 그 매개 변수에다가 어떤 인자를 넣어줄 때 이렇게 보통은 숫자를 넣잖아요. 근데 숫자 안 넣고 그냥 함수 이런 랜덤 함수를 바로 넣으셔도 되는 게 랜덤 함수의 결과는 어차피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 함수를 바로 매개 변수 인자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x좌표는 0이랑 500 사이에 있는 플롯이 들어갈 거고 y좌표도 0이랑 500 사이에 있는 플롯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사이즈에도 10이랑 50 사이에 있는 랜덤한 플롯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b 어레이 0부터 9까지 다 초기화를 한 번에 해요. 이렇게 초기화를 한 번에 하면 b 어레이 0, 1, b 어레이 2 드로우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드로우 다 똑같은 드로우를 호출을 하는데 얘도 for loop로 구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for loop의 형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소의 개수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얘를 쓸게요. 갖다가 얘를 써서 여기에다가 b 어레이에 i 번째에 있는 b 어레이 그 요소에 접근해서 여기에 있는 드로우를 호출할게요. 10개를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했어요. 기억을 잘 되살려보세요. 지난주 수업을 제대로 녹화를 못해서 제가 증거가 없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컬러가 없네요. 컬러는 그냥 여기 생성자에서 한번 랜덤하게 만들어 볼게요. 컬러하고 랜덤 0, 2, 5 그러면 컬러는 0이랑 2, 5 사이에 랜덤한 색깔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클래스 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브젝트들을 복제를 하는데 복제를 해서 그냥 아무데나 놔두는 게 아니라 배열의 요소에 각각 이제 넣어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요소가 10개가 있고 그 각각의 요소에다가 오브젝트를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계속 생성을 해줬죠. 10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볼을 만들었어요. 볼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탭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그냥 알아보기 쉬우려고 이렇게 탭 이름을 결정을 한 거고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 이걸로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오브젝트는 이제 키보드로 조정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에도 기본적으로 x, y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컬러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구현을 해야 되고 생성자를 구현을 할 때 얘도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인자를 받을 수 있게 인풋을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사이즈 해놓고 x에는 첫 번째 인자 y에는 두 번째 인자 사이즈에는 세 번째 인자 언더바 사이즈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드로우가 필요하겠죠.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렉탱글로 그릴 거예요. 렉탱글 x, y의 사이즈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C로 필을 하고요.
거의 똑같네요. 얘랑 형태는 거의 똑같고, 근데 플레이어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무브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야 돼요. 얘는 스피드를 하나 더 만들죠. x 스피드, y 스피드. 그래서 무브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x에는 x 스피드가 적용이 될 거고요. y에는 y 스피드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xs, ys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화면에서 그 플레이어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마우스로 하면 안 되고 키보드로 구현을 해야겠네요. 아무튼간 드로우랑 무브라는 걸 이제 구현을 했고, 이 플레이어 클래스로부터 P1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를 호출을 할 때는 이 초기 값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50으로 하고, 그다음에 드로우에서 P1을 그려줘야겠죠. 여기 플레이어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렉탱글로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 플레이어인 거 아시겠죠? 컬러가 없네요. 컬러를 한번 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눈에 확 띄게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키 스트로크로 키 프레스드네요. 키 프레스드로 얘를 움직여 볼게요. 만약에 키 코드가 키 코드라는 시스템 변수 쓰면은 문자 버튼 이외에 다른 특수 버튼도 감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키 코드는 업 하면은 키보드 위쪽을 눌렀을 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P1의 X 스피드를 3으로 해주고, 이거는 블럭 예제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 조금 다른 게 이제 그거는 멀티키를 인식할 수 있게 불린으로 해줬는데 지금 불린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아래 키를 눌렀을 때는 -3, 반대네요. -3 플러스 3.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헷갈리네요. y3, ys.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xs가 플러스 3. 왼쪽을 눌렀을 때는 -3.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P1을 무브를 해야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만들었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P1이라는 오브젝트랑 각각의 이 B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랑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오브젝트를 화면에서 없애볼게요. 그게 이제 팩맨에서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화면에서 없애는 것도 일종의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은 이제 클래스 함수의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디스트로이. 그래서 디스트로이는 뭘 할 거냐면 사이즈를 0으로 만든다. 사이즈를 0으로 만들면 아예 화면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그냥 화면에서 없애버리면 사용자는 그냥 없어진 데이터로 인지를 하겠죠. 플레이어는. 약간 속임수가 돼 보일 수 있더라도.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구현을 많이 해요. 또 이거 아니면 그런 방식도 있어요. X를 화면 바깥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X 좌표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예 화면에서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볼이 사라지겠죠. 근데 저는 사이즈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플레이어 P1이랑 B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이랑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드로우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B 어레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요소만 비교를 하는 거겠죠. P1x랑 P1y, P1의 xy 좌표랑 B 어레이 1의 xy 좌표랑 B 어레이 제로네요. xy 좌표를
dist라는 함수를 가지고 거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설명 없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dist라는 함수는 여기 찾아보시면 있어요. dist라는 함수는 양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d에다가 d라는 지역 변수를 넣어서 이제 저장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도 d라고 한번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을 가지고 d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움직이고 있는데 거리가 점점 작았다가 커졌다가 하죠. 그러면은 볼 제로는 요 정도에 있는 놈 같네요. 애 같네요. 감으로 보자면 잔상이 남으니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B 어레이 첫 번째 있는 요소랑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될 건데 나머지 요소랑 비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요소와의 거리를 구할 때에도 P1x랑 P1y랑 B 어레이 i.x 그 다음에 B 어레이 i.y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int i는 0부터 i는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네. 이렇게 하면 i번째 있는 요소에 접근을 해서 그 요소랑 플레이어 1의 XY 좌표랑 비교를 하겠죠. 근데 하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랑 다 비교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디스턴스 D가 P1의 사이즈보다 작다. 그러니까 P1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50인데 이 어떤 특정한 볼이랑 플레이어랑 사이의 거리가 50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그때에 해당되는 B 어레이를 디스트로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볼은 사이즈가 0이 되면서 디스트로이가 되겠죠. 그냥 급하게 구현을 하느라고 되게 조악한데 이거를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리가 잘리네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내용이랑 시리얼 통신을 배울 거예요.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제 원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이제 다시 다른 이미지로 재생산하는 행위를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요. 포토샵에서 보면은 원본 이미지 갖고 와가지고 새롭게 다시 생성을 하잖아요. 필터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뭐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지우거나 뭐 가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미지 프로세싱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세싱에서도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하죠.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이제 다루는 이미지가 이제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틸 이미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스틸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P 이미지라는 클래스를 써서 거기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다가 로드 이미지를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로드 이미지를 할 때에 이미지 파일은 항상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비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어요. 무비 이미지는 뭐냐면 이제 MOV 파일이나 AVI 파일, MP4 파일 이런 동영상 파일을 무비 이미지라 그래요. 그래서 무비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폴더 안에 있어야만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세싱에서 불러올 수 있는 영상은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퀵타임 코덱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익스포트한 영상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영상을 불러오시려면 그건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라이브러리로 무비 파일을 불러오고 싶으면 MOV 파일로 보통 불러오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퀵타임에서 렌더링을 한 파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처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캡처 이미지는 이제 컴퓨터에 연결된 웹캠 있죠? 웹캠으로 불러온 이미지를 이제 캡처 이미지라 그래요. 그래서 무비 이미지나 캡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스틸 이미지 같은 경우 라이브러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짧게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비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무비라는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면 되고요. 첫 글자가 M자가 이제 대문자죠. 캡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무비 이미지 캡처 이미지, 무비 캡처 클래스로부터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다가 각각 무비 영상, 그러니까 무비 파일, 그다음에 캡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틸 이미지 로드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p 이미지라는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그 오브젝트에다가 로드 이미지 함수를 실행을 해서 로드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을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p 이미지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로드를 하면은 이 이미지라는 오브젝트 안에 점을 찍으면 거기 안에 있는 클래스 멤버가 보일 거잖아요. 뭐 클래스 함수든지 변수들이 보일 텐데 거기 중에 width랑 height가 있어요. 이미지의 width랑 height를 보시면 이거는 그 캔버스의 가로 세로 크기가 아니라 로드한 이미지의 가로 세로 해상도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로드한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로 2500이고 세로로 1500이다 해상도가, 그러면 width에는 2500이 들어가 있고 height에는 15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보통 프로세싱에서 이미지.width, height 얘네들을 쓰는 경우는 그 이미지의 원본 해상도로 화면을 출력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본 해상도, 지금은 원본 해상도의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분의 2가 없어지면 원본 해상도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겠죠. 화면상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함수 쓰실 때 XY 좌표만 쓰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원본 해상도로 출력을 해줘요. 근데 XY 그다음에 숫자를 2개 더 써주면은 얘는 width랑 he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신텍스는 렉탱글이랑 거의 비슷하죠. XY, width, height를 순서대로 써줬으니까 렉탱글도. 네. 그다음에 무비 이미지를 로드를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먼저. 근데 이 임포트라는 텍스트는 굳이 칠 필요 없고 여기서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스케치에서 여기 위에 스케치에 보면은 깔려있는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은 알아서 이 라인 추가해 준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무비 클래스가 있어요. 이 무비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얘가 임포트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그래서 이 무비 클래스로부터 오브젝트 MOV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MOV에다가 외부에 있는 영상 파일을 퀵타임으로 렌더링된 이제 외부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지.mov를 불러오고 있고, 첫 번째 인풋은 this라는 인풋을 넣었는데 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스케치 파일에서 트렌지.mov 데이터를 갖다 쓰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무비를 로드할 때는 이제 무비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셔가지고 오브젝트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 함수와 클래스 변수가 또 있겠죠. 그것 중에 루프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영상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플레이가 끝까지 다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플레이를 해요. 이거 이제 루프 플레이라고 하는데, 루프 플레이가 싫다 하면 그냥 플레이를 실행하셔도 돼요. mov 점 찍으면 거기 안에 플레이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걔를 실행을 하면 한 번 실행하고 나서 끝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무비 이미지를 로드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비 그 로드한 동영상 파일에 보면 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죠. 1초에 30장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빨리 넘김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에 있는 픽셀 정보를 메모리로 읽어와야만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이미지라는 함수 쓴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미지라는 함수로 출력을 하려면 그 전에 이 각각의 프레임에 있는 픽셀을 읽어와야 돼요. 그 함수가 이 mov.read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read라는 함수는 만약에 영상의 이미지가 프레임 1초에 30이라 그러면 1초에 최소한 30번 실행이 돼야겠죠. 실행이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리드를 한 다음에 이미지 함수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된다. 근데 그냥 리드를 실행을 하면 화면이 막 깜빡깜빡 거리는 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mov.available을 실행을 합니다. 얘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가 이상해졌네요. 뭔가 이상한 텍스트가 같이 딸려온 것 같은데 못하면서 아직 뭔가 이상하네요. 됐다. 지금 보시면 당연히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이 스케치 폴더에 데이터 폴더도 없고 데이터 폴더 안에 그 영상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크7 그리고 trend.mov라는 파일이 이 스케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넣어야 된다겠죠. trend.mov 파일은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예제에서 무비에서 루프라는 예제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 요 스케치 파일에 요 스케치 폴더에 직접 접근하고 싶으면 커맨드 K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요. 그쪽 경로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trend.mov를 여기에다가 요 스케치에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요 데이터 폴더에다 직접 갖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된다 그랬죠. 알아서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추가가 됐죠. trend.mov. 그래서 이 trend.mov를 로드를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잘 화면에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이 mov.available true 이거의 역할을 안 알려드렸는데 얘를 그냥 주석 처리를 하고 무조건 매 프레임마다 리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mov.read는 1초에 60번 실행이 되겠죠? 드로우가 1초에 60번 실행이 되니까. 근데 얘를 그냥 이대로 실행을 해버리면 화면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trend.mov는 1초에 30장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세싱에서는 1초에 60번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없는 구간에서도 픽셀 정보를 읽어오겠죠. 그러면 쓰레기 값이 읽어지는 거예요. 쓰레기 값이 읽어지면서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if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if문에서 mov.available은 뭐냐면 이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프레임이 있을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프레임이 없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vailable은 프레임이 있을 때에 true를 리턴을 해주고요. 없을 때는 있을 때는 true 리턴하고 없을 때는 false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을 짜주게 되면 플레이가 이제 쭉 움직이면서 프레임이 있을 때만 true가 이제 리턴이 돼서 그때만 프레임의 픽셀 정보를 읽어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깜빡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영상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OV 안에도 그 영상의 가로 해상도 정보가 있고요. with, height, 그다음에 뭐 duration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몇 초인지, 영상의 길이가 몇 초인지를 볼 수 있는 함수이고, 뭐 이거 외에도 클래스 함수나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레퍼런스에서 라이브러리스 있죠. 여기에서 비디오 페이지를 가시면 무비 클래스 이 부분에 어떤 함수를 제공하는지 쭉 나와 있죠. 무비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 안에 리드, 플레이 이거 배웠죠. 그다음에 루프 배웠죠. 그리고 퍼즐도 있어요. 재생을 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시할 때 영상 계속 틀고 있다가 센서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갑자기 영상이 막 바뀌거나 다른 정지되거나 필터가 먹여지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의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멈추고 싶다 하면은 이제 퍼즈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영상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점프라는 것도 있어요. 점프는 뭐냐면 이제 그 점프한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영상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프 함수로 셋업에다가 뭐 한 100이라고 실행을 해놓으면은 처음에 이제 영상이 0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0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혹은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영상의 위치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제 그 설치된 이미지를 갑자기 이제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점프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레임 레이트를 또 조절할 수도 있어요. 영상 기본 프레임 레이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2로 바꾸면 1초에 2장씩만 보여줘요. 느리게 재생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무비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 이미지를 로드를 할 때에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번에는 무비 클래스가 아니라 캡처 클래스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죠. 캡처 클래스 캡이라고 오브젝트를 선언한 다음에 셋업에서 이제 캡처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제 캡 오브젝트에다 넣어주고 있죠. 캡처 이미지를 초기화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디스라고 써주고요. 입력값을.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이제 이 웹캠에서 가져올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로, 세로 해상도는 아무거나 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통 윈도우즈에서 프로세싱 실행을 하면 여기에다 숫자 아무거나 넣었을 때 에러를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에 연결한 이 웹캠의 스펙에 따라서 호환되는 해상도로만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떤 웹캠을 연결을 했어요. 걔를 가지고 프로세싱에 갖고 오고 싶은데 그 웹캠에서는 1280720, 640, 480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해상도만 세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해상도는 이제 또 프로세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같이 볼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로 가로, 세로 해상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캡처 오브젝트는 이제 플레이나 루프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 스타트를 써주시면 돼요. 스타트를 쓰면은 이제 스타트가 실행이 되면 웹캠 옆에 보통 LED가 붙어 있는데 그 LED 불이 빡 들어오면서 켜졌다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웹캠에서. 그다음에 드로우저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캡처가 어베일러블 할 때, 프레임이 있을 때만 캡처를 리드해서 그 프레임의 픽셀 정보를 읽어온다.
그다음에 이건 픽셀 정보를 이미지 함수를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한다. 이건 완전 똑같죠? 무비 이미지 로드할 때랑. 캡처 이미지를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무비 이미지 말고 이번에 캡처. 그래서 얘 이름도 바꿔야겠네요. 캡 오브젝트에 캡처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해상도로 써주시면 돼요. 저는 320, 240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캡에 보시면 스타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얘를 호출을 하면 이 웹캠이 온이 되는 거죠. 오프였던 놈이. 그다음에 캡처 어베일러블 할 때면 캡 어베일러블 할 때만 캡 리드를 한다. 캡을 최종적으로 화면에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웹캠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0 48.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해상도를 완전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저해상도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저해상도를 불러오면 좋은 게 뭐냐면 카메라를 카메라로 쓰는 게 아니라 센서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움직임 같은 거 감지할 때.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이렇게 저해상도를 불러오면 연산 시간이 되게 빨라져요.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웹캠을 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캠마다 지원이 되는 최대 해상도가 있어요. 걔를 확인을 하려면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리스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스트링 어레이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트링 배열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 배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원되는 해상도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해상도가.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스트링에다가 임의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출력이 안 되네요, 얘는. 뜨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타임 HD에는 1280720, 그리고 FPS는 30, 1, 15, 30 보이시죠? 여기에 써 있는 해상도가 이제 페이스타임 이 웹캠에서 지원하는 죄송해요. 이게 계속 아래가 잘리니까 불편하네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웹캠의 리스트인데, 지금 웹캠은 하나밖에 없는데 리스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의 웹캠에서 지원되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최저 해상도, 최고 해상도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해상도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윈도우에서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맥에서는 지금 잘 되네요. 어떤 해상도를 넣더라도 관계없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까요? 이건 뭐 크게 연습해볼 코드는 아니라서 그냥 이걸 보고 무비 이미지나 캡처 이미지 둘 중에 하나 이제 따라서 쳐보시고 잘 화면에 이미지가 불러와지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죠. 촬영된 게 이제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죠. 이 좌우 반전된 것도 로테이터로 반전시키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봐볼게요. 이미지를 그리실 때 이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는 거는 X좌표를 반전시켜야 되는 거죠. Y좌표는 아래 위로는 바뀌면 안 되고 좌우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좌우만 바꾸려면 죄송해요. 로테이트가 아니라 스케일을 하시면 돼요. 스케일을 할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좌우가 바뀌어요. 좌표계가. 그 다음에 Y는 1을 해요. 그러면은 Y는 스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X좌표 스케일은 반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푸시팝 매트릭스를 해야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스케일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좌표계를 반대로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스케일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에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뒤집혀요.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혀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지금 여기 뜨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뜨고 있는 영상을 다시 화면 안으로 넣어주면 보이겠죠? 그럴 때 트랜슬레이트 써주면 되겠죠. 트랜슬레이트를 또 웃긴 게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플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좌표계가 반대로 바뀐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표계가 정상일 때는 트랜슬레이트를 이제 플러스로 해주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해주면. 근데 좌표계가 반대로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이 뒤집힌 세상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마이너스로 움직여야 돼요. 마이너스.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자, X좌표 쪽으로. 트랜슬레이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먼저 해도 돼요.
트랜슬레이트를 화면 바깥으로 뺀 다음에 스케일 하셔도 돼요. 왼쪽으로 뺀 다음에 스케일. 네. 이 경우에는 그래도 돼요. 이 경우에는 스케일을 먼저 하나, 트랜슬레이트를 먼저 하나, 이제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위스만큼 화면 안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오죠. 똑같죠? 왼손 들면 왼쪽, 오른손 들면 오른쪽.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텍처에서 변수할 때 디스 디스는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이 캡이라는 오브젝트를 요 스케치 안에서 쓰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디스가 요 오브젝트 안에서 쓰겠다라, 그러니까 디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 안에서 디스를 호출하면 그 오브젝트 자체의 메모리 변수가,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반환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이 프로세싱 코드, 이 하나의 큰 코드도 결국엔 하나의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큰 오브젝트에서 디스를 호출하면 어차피 이 오브젝트가 되잖아요. 거기 안에서 캡을 쓰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디스 대신에 다른 메모리 주소를 여기다 써주게 되면 요 스케치 창에서 캡 오브젝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자바의 개념인데 이제 프로세싱이 자바 기반으로 짜져 있거든요. 자바도 보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아예 클래스라고 써 있거든요. 맨 위에. 그래서 이건 그냥 메모리 주소다. 이 메모리 주소를 디스라고 쓰는 이유는 요 스케치 안에서 캡이라는 이제 정보를 사용하겠다. 캡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사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거의 건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거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퀵타임으로 렌더링한 영상 파일만 돼요. 그게 네. 혹시 영상 익스포트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거기서 퀵타임 선택할 수 있잖아요. GIF는 영상은 아니고 그건 이미지 파일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 GIF는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걸 받으셔가지고 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스틸 이미지, 무비 이미지, 캡처 이미지. 근데 이 세 가지의 모든 이미지를 다 로드를 하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그 이미지 정보를 로드를 하잖아요. 그 오브젝트 이미지 정보를 로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이미지의 픽셀 정보가 저장이 되는지는 세 개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도 어쨌든 스틸 이미지나 무비 이미지나 캡처 이미지도 다 이제 스틸 이미지는 정지해 있는 거고 무비 이미지랑 캡처 이미지는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간 무비 이미지랑 캡처 이미지도 스틸 이미지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그 오브젝트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로로 40이고
세로로 30인 그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건 없겠죠? 거의 안 쓰겠죠? 아이콘이 아닌 이상. 근데 이거를 이제 격자 무늬로 보면은 각각의 요 네모칸 안에 픽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에 RGB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RGB 정보가. 근데 이 RGB 정보를 이제 오브젝트가 로드를 하면은 이제 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2차원이잖아요. 가로 세로가 있는 2차원 정보인데 이 2차원 정보를 1차원 배열로 저장을 해줘요. 오브젝트를 로드를 할 때. 근데 2차원을 1차원으로 강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프로세싱에서 이 각각의 한 줄 한 줄씩 잘라가지고 이거를 일렬로 붙여줘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줄을 쫙 잘라가지고 픽셀스라는 배열에다가 한번 쭉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쭉 넣어주고 세 번째 줄을 쭉 넣어줘요. 그렇게 하게 되면 2차원 정보가 1차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1차원으로 저장이 된 이 배열에 각각의 RGB 정보의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예요. 보시면 IMG라는 그 오브젝트에다가 이미지 정보를 로드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픽셀스라는 배열에 각각 픽셀 정보가 한 줄로 이제 쭉 한 줄로 쭉 연결이 돼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줄의 마지막에 있는 픽셀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그냥 여기의 좌표는 39,0이 될 거예요. X 좌표는 39고 Y 좌표는 0. 여기에 접근하려면 그냥 이 픽셀스의 인덱스를 39라고 써주면 돼요. 왜냐면 픽셀스 이 어레이에 첫 번째 줄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잘라서 넣어버리니까. 근데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픽셀스의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픽셀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여기는 이제 좌표가 2,1이 될 거예요. 접근을 하려면 X 좌표를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좌표를 쭉 다 더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줄의 좌표의 개수가 40이죠. 40 곱하기 1. 1은 왜 해주냐면 첫 번째 줄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픽셀에 접근을 하려면 픽셀스의 인덱스는 X 좌표 더하기 가로의 크기 곱하기 Y 좌표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접근하려면 픽셀스 42를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한 요 정도에 있는 픽셀, 요 정도에 있는 픽셀을 지금 X 좌표로 보면은 왼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그래서 X 좌표는 3이고요. 위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5에 있는 좌표의 LOC 인덱스를 구하려면 먼저 이 다섯 줄에 해당되는 픽셀의 개수 있죠. 다섯 줄에 해당되는 픽셀의 개수는 40 곱하기 5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X 좌표 있죠. 3을 더해주면 203인가요? 그래서 픽셀스 IMG에 있는 픽셀스 203에 접근하면 이 RGB 정보는 3,5에 있는 RGB 정보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공식 하나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I, J에 있는 LOC를 계산을 하려면 이 LOC의 값은 I 더하기 또 이미지의 가로 해상도 있죠. 이미지의 가로 해상도를 width라고 하면 width 곱하기 J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4,16은 NOC가 몇일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공식을 사용해서 그냥 4랑 16을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I랑 J에. 계산해보세요. 몇일까요? 4 곱하기 40 곱하기 16이죠. 그러면 644네요. 644 나오셨네요. 여러분들도. 네. 네, 이 픽셀스라는 클래스 일종의 변수죠. 클래스 변수에 접근을 하면 이제 그 이미지에 로드된 픽셀 정보를 각각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픽셀 미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픽셀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미디어 아트처럼 거울 효과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예제인데 코드를 잠깐 같이 간단히 보면 캡처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캡처 이미지에 픽셀 정보에 접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새로운 효과를 만든다고 할 때 먼저 캡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캡처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캡처 오브젝트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로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면 웹캠이 켜진다 그랬고 백그라운드는 이제 블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C1 available은 이제 특정 플레이 헤드에서 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프레임이 있을 때만 그 이제 이미지를 보여줄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를 리드를 한 다음에 그 프레임에 있는 그 픽셀 정보를 리드를 한 다음에 이중 for를 사용을 하면 i는 이중 for를 사용을 해서 i는 0부터 그 C1의 가로 해상도 끝까지, 그러니까 0부터 640까지 가로로, 그 다음에 J는 0부터 480까지, 0부터 480까지 이중 루프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웹캠이 촬영이 된다고 했을 때 가로로 640이고 세로로 480인 이미지를 계속 이제 캡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중 루프문을 사용했을 때 가로로 640개, 그다음에 세로로 480개를 다 스캔을 할 수가 있겠죠. 이중 루프문을 사용을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죠. 640, 480. 그 다음에 if문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볼게요. LOC. 아까 배운 거죠. 픽셀스라는 어레이 배열 안에서 i, j에 있는 픽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LOC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라인에다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LOC를 i, j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LOC를 픽셀스의 인덱스에 넣어주게 되면 i, j에 있는 그 픽셀 정보가 템프C에 임시로 저장이 되죠. 요거를 가로로 640, 세로로 480 다 반복을 해주면 모든 픽셀에 다 접근을 해가지고 템프C에 한 번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템프C에다 넣은 다음에 그 색깔을 가지고 렉탱글을 그리게 되면 이제 그 위치에 i, j에 그 픽셀 값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컨셉이. 처음에 무조건 그냥 디스라고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스타트로 웹캠을 켜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블랙으로 여기서
설정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는 없어도 되죠 사실. 그 다음에 드로우에서 C1에 프레임이 어베일러블 할 때만 픽셀 정보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중 루프문을 가지고 int i는 0부터 C1의 가로 해상도까지 반복하고, J는 0부터 C1의 이번에 세로 해상도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I, J에 있는 픽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LOC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C1에 픽셀스에 LOC를 넣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TC에다가 그냥 임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TC에는 i는 0부터 640, j는 0부터 480에 해당되는 각각의 픽셀의 정보가 TC에 이제 반복해서 계속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TC를 가지고 B를 해볼게요. i, j에서 TC, 그 다음에 렉탱글을 i, j에다가 그립니다. 가로 세로 1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검은색으로 출력이 돼요. 왜 그러냐면 렉탱글을 지금 가로로 640개, 세로로 480개 그리고 있는데 스트로크가 그려져서 그래요. 스트로크가 그려지는 상태에서 렉탱글을 가로, 세로로 1로 그리게 되면 그냥 무슨 색이든 무조건 검은색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크를 그리면 안 되겠죠. 노 스트로크로 렉탱글을 그리면 이렇게 화면에 가로로 640개, 세로로 480개의 렉탱글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느려요. 왜 그러냐면 렉탱글을 지금 보면은 640 곱하기 480개 그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개 그리는 게 메모리를 되게 많이 소요하기 때문인 거죠.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픽셀을 모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가로 640, 세로 480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i가 10의 배수일 때만 그리겠다. 이게 뭐냐면 퍼센트가 뭐냐면 나머지 연산이라는 거거든요. 12 나누기 5는 몫이 2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잖아요. 그쵸? 12 나머지 연산 5를 하면은 그냥 나머지를 바로 구해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을 사용을 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에 나머지 연산 5를 하면 이 결과가 뭐죠? 0이죠? 그쵸?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21에 나머지 연산 5를 하면 얘는 결과가 1이죠.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0이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 인덱스가 10의 배수이면 이제 나머지 값이 0이 되니까, x좌표 중에서 0부터 640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x좌표가 0, 10, 20, 30, 10의 배수일 때만 보는 거죠. 그리고 x좌표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좌표도 마찬가지로 10의 배수일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되겠죠.
거의 안 보이네요. 점이라서. 렉탱글의 크기를 키워볼게요. 5로 가로 세로 5로. 보이시죠? 지금 이거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지? 확대된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0,0, 여기 10,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640, 세로로 480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가로로는 64개, 세로로는 48개만 그리는 거죠. 언제? 좌표가 10의 배수일 때만. 그거를 이 if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야만 이제 끊기지 않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래픽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활용을 한 게 예제에 보시면 비디오 예제에 캡처에서 미러 2랑 미러 1을 보시면 같은 원리로 구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LOC를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앞에 이제 X좌표를 하나 빼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을 반대로 반전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X를 일씩 증가시킨 게 아니라 일씩 감소시킨 건데 어쨌든 LOC를 구하는 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i는 0부터 680까지, j는 0부터 480까지 가로 세로 모든 픽셀 정보에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셀 사이즈 보시면은 셀 사이즈가 15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15의 배수일 때만 픽셀 정보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픽셀의 밝기가 밝으면은 렉탱글을 크게 그려주고 어두우면은 작게 그려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놓고 이 각각의 요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셀 하나하나를 이제 모터에다 연결을 하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미러 형태의 미디어 아트 설치물이 되는 거죠. 뭐 우든 미러라든지 그 하이브라는 팀이 만들었던 그런 픽셀 미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미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러 1을 보시면 얘도 거의 비슷한데 얘는 RGB 값을 다 사용을 했어요.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색깔의 변화가 많아지면 이렇게 렉탱글이 돌아가게 만든 거죠.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아니라 밝기에 따라서 로테이션 값이 바뀌는 것 같네요. 밝으면은 로테이션을 더 많이 돌리고 어두우면 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구현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두이노를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연동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번 시간에 조금 진도가 많이 좀 처져가지고 아두이노까지 좀 무리해서 당연히 나갈 수는 없고 네, 이거는 이제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래요. 지금 이런 이 2차원 정보를 1차원에 저장하는 이 방식이 그러니까 1차원에 저장해서 또 인덱싱을 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얘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러 이펙트를 구현하는 데만 쓰는 건 아니니까. 네. 여기까지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간단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약간 간단한 편이에요. 미디어 아트나 이제 디지털 아트에 좀 필요한 지식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남은 5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두이노랑 시리얼 통신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두이노 또 실습할 거니까 그대로 또 갖고 오시고, 이번 주에 혹여나 못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준비물을 써놨거든요. 그 트렐로에다가 거기 보시고 뭐였죠? 브레드보드랑 센서 하나랑 아두이노, 그리고 이제 점퍼선 오는 거, 그거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아두이노를 본격적으로 써볼 건데, 아두이노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그래서 일종의 그냥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사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만해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큰 보드, 제일 커 보이는 이 뭐지? PC 이게 뭐라 그러지? 아무튼간 요 칩이 있어요. 제일 큰 칩이 CPU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요거 하나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무수한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이제 이거에 연결이 필요한 핀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아두이노는 이제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컴퓨터처럼 입력과 출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두이노가 이제 보면은 프로세싱이랑 개발 환경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 가지 조금 달라요. 그 아두이노는 프로세싱은 셋업이랑 드로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두이노는 셋업이랑 루프로 돼 있어요. 루프가 이제 드로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 프로젝트 이제 활용이 되고, 종류는 꽤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라고 했던 거는 이제 우노를 추천을 드렸는데, 우노가 그냥 제일 쓰기가 되게 편해요. 바로 꼽아서 쓰기가 제일 편한 형태라서 우노를 쓰시는 게 좋고, 처음에 이제 연습하실 때 더 클수록 비싸요. 더 작을수록 싸고, 네, 용도에 따라서 이제 막 릴리패드 같은 것도 이제 쓰긴 하는데, 릴리패드 보면은 그 웨어러블이 아니라 그 의상 디자인 할 때 옷에 이제 막 장신구들 LED 달거나 모터 같은 거 달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달기 위해서 이제 특화된 릴리패드가 있고, 마이크로 같은 거는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예요.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되게 작아가지고 웨어러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손목시계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때 마이크로를 많이 쓰고,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우노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우노를 기준으로 튜토리얼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노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디지털 핀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 검은색 구멍들을 핀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센서를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모터를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디지털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다 디지털 핀이고, 반대쪽에 여기 아날로그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아날로그 핀이고,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 거의 비슷한데, 근데 디지털 핀은 대부분 그냥 디지털 기기랑 인터랙션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에는 LED나 전구같이 그냥 전기의 그 크기를 제어해야 되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어할 때 아날로그 핀을 쓰고, 여기 보시면 파워라고 써있죠. 이 파워가 이제 모터나 센서 같은 거에 이제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5V랑 그라운드 이 두 개가 중요해요. 5V가 뭐냐면 아두이노에서 센서로 전력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력을 보내줬다가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V에서 센서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센서에서 다시 그라운드로 와야 돼요. 그라운드 핀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5V는 플러스 극이고요.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선으로 표시할 때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은색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센서에 선이 달려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 코딩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USB 플러그가 있고, 외부 전력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 전력은 이제 5V였나? 10V 안 되는 외부 전력이 있는데, 그 전력을 이제 따로 전원을 사셔가지고 꼽으시면 굳이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아두이노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브레드보드는 뭐냐면 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지? 판인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센서를 여기다가 꽂은 다음에 그 센서의 각각의 핀에 맞게 아두이노랑 연결을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초음파 센서인데 거리 센서예요. 앞에 이제 거리를 재는 센서인데, 그래서 이거랑 브레드보드에서 아두이노로 연결하는 식으로 보통 처음에 하실 거예요. 하실 때는. 그래서 브레드보드 보시면은 이 숫자 써 있는 부분이 다 한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꼽으면 다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도 꼽으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센서를 꼽았을 때 여기에 핀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4개가 나와 있을 때 전력선을 꼽으면 여기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퍼선을 빼가지고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또 여기서 빼가지고 연결하고, 여기서 빼가지고 연결하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네. 그리고 아두이노 실드는 뭐 확장용으로 쓰일 수 있는 실드다 이런 게 있고, 아두이노를 사셨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아두이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보실 수 있는 예제가 이거거든요. 블링크 예제. 그래서 이 블링크 예제를 보시면 그냥 여기 예제 파일에도 있어요. 파일에 예제 창에 가시면 베이직스에 블링크 있죠? 이거 가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꼽아놓고 실행을 해야겠죠? 꼽아놓으면 여기 전원이 들어와요. 연두색 전원이.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체크를 누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주는 거고, 요 업로드를 누르셔야지 요 컴퓨터로부터 아두이노로 코드가 업로드가 돼요. 여기에도 일종의 하드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크기의 하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요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올려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 아두이노가 잘 안 잡혀가지고, 아두이노 잡으실 때 이제 보통 우노로 사시면 좋은 게 우노가 연결하기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툴에서 보드에서 우노 이제 선택하고, 포트는 이제 시리얼 포트를 연결을 하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블루투스 이거는 아니고 새롭게 USB 뭐 포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걔를 선택을 하면 되고, 근데 프로그래머는 아두이노 ISP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블링크를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랑 아두이노랑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요거는 한번 집에 가셔서 구매하신 아두이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리고 아두이노 기초 또 많이 하는 게 버튼 예제인데, 이 버튼은 이제 제가 회로도를 깜빡했는데, 회로도를 보시면 회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이 스타터킷 하신 분들은 딸깍딸깍 소리 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빵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전원이랑 이 저항 이제 연결을 하신 다음에 LED도 연결을 하고, 이 버튼 예제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버튼을 2번 핀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좋아하지 마시고, 디지털 보면 디지털 핀이랑 아날로그 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핀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핀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디지털 핀은 여기 있죠. 요 2번 여기에다 연결을 하고, 여기에다 이제 LED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버튼은 이제 13번 디지털에다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죠. 13번 연결을 해서 요거대로 이제 요거대로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LED가 1, 2, 3, 4, 11번이랑 LED가 11번에 연결되어 있고 버튼이 2번에 연결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블링크 예제가 된다 그러면 예제가 하면 다 돼요. 다른 것도 다 이상 없이 되는 거고. 뭐 추가로 좀 더 이제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버튼이랑 LED 쓰셔가지고 누를 때 이제 잘 들어오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아두이노로 읽어 들어오는 센서 값을 프로세싱으로 이제 시리얼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를 해야지만 이제 비로소 아두이노랑 프로세싱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그 마지막에 어떤 작업할 건지 정리 못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꼭 정리를 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사실은 동기부여가 제일 잘 되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정리를 해오셔서 완성은 당연히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주가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10주 끝나기 전에 최대한 혼자서 이제 리서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해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정리를 꼭 해오시길 바래요. 정리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정리해오신 분들도 잘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스템이 연결될 건지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 있죠? 컴퓨터가 있고 아두이노가 있고 여기 센서를 뭘 쓸 거고, 이 센서의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센서의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오디오 시스템을 쓸 거고,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를 이제 시스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그리는 방식이 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정해진 대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는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시스템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이거를 그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랑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네. 시스템 다이어그램 다음 주까지 그려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